위험한 호기심, 마약 중독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강남규 팀장님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여러분은 마약하면 어떤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범죄 조직이나 이런 데 가담하신 분들, 무서운 그다음에 분들. 막 유흥 이렇게 또 즐기시는 분들, 뭐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칼 자국 많고. 그런 분들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우리 김용명 씨처럼 마약은 불량한 사람들이나 뭐 범죄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마약 사범 중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누군가는 살을 빼기 위해서 먹은 약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은 뭐 집중이 잘 되는 약이라는 말에 속아서 또는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마약을 구하는 것도 쉬워졌는데요.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통계자를 보시면 2024년도에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적발된 사람이 23,022명이었습니다. 근데 1985년도에는 1,190명이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약 20배가 증가한 거죠. 약 10년 전인 2015년도에는 1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약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진짜 되게 빨리 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에요, 진짜 이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30대 이하의 젊은 층 마약 사범이 50%가 넘었고요. 현재는 60%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살 빼기 위해서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10대랑 20, 3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유혹도 아니라 막 진짜 목적이 있어서 한 건데 되게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제 젊은 층의 마약 사범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사회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반인들은 마약을 어떻게 접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마약이 있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마약 중독 예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약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이분은 마약에 중독된 분인데 지금 주유소 주유기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뭐야, 주유소. 저 뭐야? 어머니 저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분은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고요. 아 이거 그 고급차 네네네. 수입차 그분이구나. 어머나. 또 마약을 하면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분은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하시죠. 또 저분은 교통사고 났는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춤을 추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야. 너무 이상해. 아니 무슨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막 자기가 사고 냈는데 수습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한데 너무. 실제로 보면 되게 기묘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마약을 하다 보면 본인 의지와 다르게 환각이나 또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마약을 처음에 접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마약을 접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께서 저희 마약수사대에 찾아오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집을 나가서 2, 3일 있다 들어오면 집에 와서는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온종일 잠만 잔다. 아무래도 마약을 하는 건 아닌지 무섭다. 도와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사관을 집으로 보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 어떻게 필로폰을 그걸 접할 수가 어디서 구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저희들이 물어봤죠. 어떻게 구했냐 했더니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들하고 어울리다가 언니들이 한번 해봐. 별일 없어. 라는 말에 처음 필로폰을 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필로폰은 이제 각성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투약을 하면 이틀, 3일 정도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 친구는 집에 들어오면 잠을 계속 잤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해서 학교도 중퇴하게 됐습니다. 어떡하냐. 이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면 보통 4일이나 5일 안에 투약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구속을 했고요. 특히 그 사람 외에도 이 학생과 어울려서 마약을 한 사람들 미성년자 15명을 포함해서 140여 명을 추가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140여 명이요? 네네네.
와 그러면 엄청나네. 마약 하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구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팔기도 하고 네, 이렇게 그렇죠. 조직 범죄로 진행되는 네네. 거예요? 마약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하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과 젊은 층은 보통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마약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판매자들은 마약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고 은어나 암호를 사용해서 광고를 하고요. 또 그 대금은 가상자산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은 다음에 사진을 보내서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로 얼굴 보지 않고도 마약을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마약을 구하려고 하면 판매자를 직접 만나야 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리 청소년도 쉽게 마약 판매자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마약 투약 형태도 다양해졌는데요. 과거에는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를 보시면 필로폰, 뭐 엑스터시, 뭐 대마, 케타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류는 각성제 성분의 필로폰입니다. 진짜요? 너무 네. 무섭다. 필로폰은 주로 이제 주사를 통해서 정맥 주사를 투약을 하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주사가. 요즘엔 젊은 친구들은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이제 가루 형태로 된 케타민이나 알약으로 된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대마를 피우고 싶으니까 액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서 피우기도 하는데요. 이걸 길거리에서 피우면 전자담배를 피우듯이 피우면 모릅니다. 마약인지. 모르죠. 네. 겉만 보면 저게 일반 전자담배인지 또 일반 알약인지 비슷해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너무 무섭지만은 저 뉴스에서 본 게 막 의사한테 네네. 처방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마약류들이 있는데 이런 게 또 남용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 현재 마약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의사의 처방을 받는 의료용 마약과 또 하나는 불법 마약입니다. 의료용 마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펴서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사용할 때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 또 잠을 자기 위해서 그 처방받는 의료용 마약도 그 방법을 달리하면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처방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이걸 남에게 주거나 팔거나 또는 대신 처방을 받아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잘 알려진 예로 프로포폴 아시죠? 프로포폴 잘 알죠.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하얀색으로 된 그 약물을 이제 주사 들어갑니다. 이게 약간 또 맞고 나면 약간 개운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윤명 씨는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거기서 준 거예요. 저가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윤명 씨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중년 여성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여성은 처음에는 피부과 시술을 받으려고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 윤명 씨처럼 몽롱하고 딱 편안한 느낌을 맞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다시 경험하고 싶으니까 다시 시술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을 반복해서 맞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시술을 받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서 시술을 받으러 갑니다. 또 그걸 잘 투약해주는 병원을 찾아다니고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에 중독된 겁니다.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의료 목적 없이 이런 프로포폴을 반복 투여받거나 또 의사가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여를 했다면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도 수사와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수사기관에 적발돼서 프로포폴 중독 치료를 받아야 했고요. 또 불필요한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투여한 의사 역시 수사를 받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서 맞은 약이었지만 그 끝은 중독과 수사, 처벌로 이어진 건데요. 여러분,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의 판단 아래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게 중독되면 끊을 수 없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한 번만 해보고 내가 내 의지로 끊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난 의지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약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번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계속 중독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보통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 투약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중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약은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뇌에 강렬한 쾌감과 보상의 기억을 주기 때문에 그 마약이 만든 강한 쾌감을 뇌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다시 달라고 뇌가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는 또 가슴으로는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다시 찾게 되는 것이 마약입니다. 근데 그걸 한 번만 했는데 또 찾게 되는데 그것을 투약을 반복할수록 뇌의 판단력과 통제력도 약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내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제가 50대 중반에 남성을 검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경찰이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아니 검거한 경찰 덕분에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 남성은 20대 초반에 처음 마약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계속 마약을 하다 보니까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기를 15년. 사회에서 투약을 하면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이제 몸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경찰서에 잡혀서 교도소에 가면 한 2, 3년 동안은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네,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운동도 하죠. 몸이 건강해집니다. 강제로 끊게 되니까. 그렇죠. 출소하면 또 마약을 합니다. 또 몸이 망가지죠. 이분 말씀 그겁니다. 다시 검거돼서 교도소에 가는 바람에 제가 건강해서 다시 살게 됐다. 경찰이 아니었으면 진작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그럼 이 남성도 어땠을까요? 이분도 이번에는 반드시 마약을 끊겠다라고 수없이 다짐을 했지만 그렇겠죠. 절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뇌가 마약에 중독돼서는 혼자서는 멈추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치료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마약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다만 마약은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거든요. 우선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마약을 끊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치료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저는 보통 마약사만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게 생활하라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일이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채우고 또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계속 하면 단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딴 생각하지 않게. 그렇죠. 또 하나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전문 기관에서 중독 상태를 정확히 평가받고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뭐 불안이나 우울, 불면 이런 동반 증상에 대해서도 약물 치료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내 주변은 없지만 가족들은 중독자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 간혹 가족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센터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1342 용기 한 걸음 마약류 상담 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휴대폰으로 1342를 누르면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비밀도 보장됩니다. 네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도 상담할 수 있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 누가 있으면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전화 통화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문자나 채팅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전화하시거나 상담을 하시면 단순한 예방 상담부터 중독 상담, 단약 지원, 심리 상담 또 뭐 치료나 재활 기간까지 연계까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호기심에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지금 끊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연락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데요. 마약을 함께했던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독 치료를 받고 가족이 곁에 도와주고 센터를 간다 하더라도 과거에
마약을 같이 했던 사람이나 판매자와 다시 연락이 닿으면 재투약할 위험이 커집니다. 유혹이 오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 메신저, 뭐 계정도 지워야 되고요. SNS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들로부터 독립돼서 나와야지만이 마약을 끊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마약을 했던 사람과 장소,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생활 환경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약은 특별한 사람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을 빼고 싶어서, 힘든 현실을 잠시 잊고 싶어서, 또는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한 단 한 번이 나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평범한 일상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마약 앞에서는 절대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과 이번 한 번만이라는 외에도 전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독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숨기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순간 치료와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거절하는 용기, 그리고 단약을 위한 결단의 용기가 우리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네.